국가정보원 본청 지하 5층. 전자기기 반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방첩수사국의 심장부인 전략분석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유리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무심하게 반짝였지만 회의실 내부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한서진 팀장은 미동도 없이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검은 정장은 날카로운 어깨선을 강조했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 브리핑을 마친 요원의 보고서만큼이나 건조하고 냉정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의 결론은 해킹 수법이 너무 정교해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건가? 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의 온도를 몇 도는 더 떨어뜨렸다. 젊은 요원이 긴장으로 마른 입술을 축였다. 팀장님, 범인은 내부망에 접근한 것이 아니라 위성을 통해 데이터를 직접 가로챈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된 암호화 방식은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군사 암호 체계와 유사합니다. 이건 개인이 아니라 국가 수준의 배후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밀 유출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의 핵심 기술인 K-에이지스 시스템의 알고리즘 일부가 통째로 사라졌다. 이것은 단순한 방산 비리를 넘어 국가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재앙이었다. 한서진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수천 개의 데이터 조각들이 충돌하며 소용돌이쳤다. 위성을 통한 데이터 가로채기, 정교한 군사, 암호, 그리고 완벽하게 사라진 흔적.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둔 악몽을 건드리고 있었다. 13년 전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던 그날 밤의 기억. 당시 풋내기 요원이던 그녀와 그녀의 사수이자 연인이었던 강지훈. 그들은 내부의 거대한 부패 커넥션을 추적하고 있었다. 키메라 프로젝트라 불린 작전이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믿었던 마지막 순간 그들의 안전가옥은 화염에 휩싸였다. 서진은 지훈의 손을 놓쳤고 불길 속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외쳤던 절박한 눈빛만을 기억했다. 공식 보고서는 강지훈을 이중 스파이로 규정했다. 그가 기밀을 빼돌리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자폭했다는 결론이었다. 서진은 그 결론을 단 한순간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다. 살아남아서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날 이후 한서진은 감정을 지웠다. 그녀는 NIS에서 가장 유능하지만 가장 냉혹한 유령이 되었다. 그녀는 오직 일에만 매달렸고 13년이 지난 지금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방첩수사팀장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지금 13년 전에 그 키메라와 너무나도 닮은 방식의 공격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마치 죽은 자가 관뚜껑을 열고 돌아와 그녀를 조롱하듯이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도 특히 내부 조력자, 이런 수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건 우리 중에서도 극소수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시선이 회의실 구석에 배석한 최민우 부국장의 신복, 박 이사에게 잠시 머물렀다. 박 이사는 언제나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최민우 부국장, 13년 전 지훈과 서진의 작전을 직접 지휘했던 상관이자 지훈에게 반역의 낙인을 찍고 사건을 종결시켰던 남자. 그는 이제 NIS의 2인자가 돼 있었다. 서진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방음벽을 작동시켰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의 검은 물결이 보였다. 그녀는 책상 위에 작은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유일하게 남은 사진이었다. 훈련소 시절 흑투성이가 된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지훈과 어색하게 미소 짓는 자신의 모습. 살아남아. 서진아, 무슨 일 있어도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무전이었다. 그녀는 13년 동안 매일 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잠들었고 매일 아침 복수를 다짐하며 깨어났다. 그녀는 다시 K-에이지스 사건 파일로 눈을 돌렸다. 범인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그리고 왜 하필 그 방식을 사용했을까? 단순한 과시욕일까? 아니면 그녀를 향한 메시지일까? 서진은 본능적으로 함정의 냄새를 맡았다. 최민우 부국장은 이번 사건을 그녀의 팀에 배당하면서 이례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것은 신뢰의 표시가 아니라 맹수를 우리 안에 가두고 어떻게 사냥하는지 지켜보겠다는 포식자의 여유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 올려진 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밤이 깊어졌다. 사무실의 모든 불이 꺼지고 도시의 소음이 멀어졌다. 서진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암호화된 로그 파일을 검토하고 있었다. 범인은 모든 디지털 발자국을 지웠지만 그 지우는 방식 자체에 미세한 습관이 남아 있었다. 데이터를 단순히 삭제한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노이즈 데이터로 덮어쓰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것은 13년 전 강지훈이 개발하고 있던 역추적 방지 기술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했다.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과 동시에 뜨겁게 타올랐다. 그녀는 수사망을 좁혔다. 내부 조력자, KAEG 시스템의 최종 보안 프로토콜에 접근 권한을 가진 인물은 단 4명. 그중 1명은 최민우 부국장이었다. 서진은 마른 세수를 했다. 만약 최 부국장이 범인이라면 그는 왜 13년 전의 방식을 다시 사용했을까? 자신을 시험하는 것인가? 아니면 조롱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놓치고 있는 또 다른 거대한 그림이 있는 것일까?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모든 단서가 막다른 골목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였다. 그녀의 손목에 찬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특수보안 시계가 짧게 진동했다. 일반적인 통신망이 아닌 NIS 내부의 극비 채널로만 수신되는 장비였다. 하지만 발신자 표시는 알 수 없음이었다. 이런 경우는 없었다.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면 누군가가 NIS의 철통 보안망을 뚫고 그녀의 개인 단말기에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는 뜻이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보안 프로토콜을 해제하고 메시지를 확인했다. 화면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만이 나열되어 있었다. XF12 Playfair Gamma 13. 서진의 호흡이 순간 멎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암호와 오류처럼 보일 이 문자열.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니었다. Playfair. 그것은 13년 전. 훈련생 시절 그녀와 지훈이 교관 몰래 쪽지를 주고받을 때 사용했던 구식 암호 방식이었다. 그리고 XF12는 그들의 첫 작전 코드명. 갸마 13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사격장의 13번 사루를 의미했다.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의식하며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들이 함께 만들었던 암호키. Second Chance.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대입해 해독하기 시작했다. 한 글자 조합될 때마다 눈앞이 흐려졌. 인천항 12번 부두 자정 유령이 유령 지훈이 살아있을 때 그녀를 부르던 애칭이었다.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흔적 없이 움직인다고 해서 붙여준 별명.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지금 죽은 자가 보낸 메시지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함정인가? 최민우가 파놓은 잔인한 함정인가? 아니면 13년 동안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던 그 지옥불에서 정말로 그가 살아 돌아온 것인가? 서진은 창밖의 어둠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차가운 이성 밑에서 13년 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함정이라도 상관없었다.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초대장이라 할지라도 그녀는 가야 했다. 강지훈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을 자신의 손으로 심판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단 1%의 기적이라도 확인하기 위해서든 그녀는 권총을 확인하고 여분의 탄창을 챙겼다. 오늘 밤 한서진은 NIS의 팀장이 아니라 13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하나의 유령이 될 것이다. 자정까지 남은 시간은 2시간. 한서진은 NIS 본청의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며 백미러를 확인했다. 검은색 세단이형. 5초의 오차도 없이 그녀의 차선을 따라붙었다. 감시였다. 예상했던 일이다. 최민우 부국장이 KAEG 사건을 그녀에게 맡긴 순간부터 그녀는 조종자인 동시에 감시당하는 미끼였다. 그녀는 일부러 청담대교를 건너 강변북로로 진입했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그녀는
몇 번의 위험천만한 차선 변경을 통해 능숙하게 꼬리를 따돌렸다. 그녀는 공식 루트를 따르지 않았다. 팀원들에게는 비상 상황 분석을 위한 단독 행동이라 알렸고 모든 통신 장비는 사무실에 두고 나왔다. 그녀가 지금 향하는 곳은 NIS의 공식적인 안전가옥이 아니었다. 만약 이것이 함정이라면 그녀는 조직의 눈과 귀가 닿지 않는 곳에서 혼자 죽음을 맞이할 터였다. 그리고 만약 함정이 아니라면 그녀는 지난 13년간 그녀의 삶을 지탱해온 모든 것을 재구성해야 할 터였다. 어느 쪽이든 한서진은 혼자 가야 했다. 인천항 12번 부두.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저 멀리 희미해지자 바다의 짠 내음과 녹슨 쇠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다. 이곳은 도시의 버려진 무덤이었다. 문을 닫은 공장들과 무너져가는 창고들이 거대한 괴물들의 시체처럼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를 부두에서 1km 떨어진 폐차장에 숨기고 나머지 거리를 그림자처럼 이동했다. 발소리를 죽인 채 낡은 컨테이너 더미 사이를 지났다. 13년 전의 강지훈이라면 적의 눈을 피해 이런 곳을 접선 장소로 택했을 것이다. 12번 부두의 가장 끝. 거대한 크레인 그림자 밑에 낡은 붉은 벽돌 창고가 있었다. 입구는 두꺼운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서진은 망설임 없이 옆쪽에 깨진 창문을 통해 내부로 진입했다. 유리 조각 밟는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바닥에 착지한 그녀는 즉시 어둠의 눈을 적응시켰다. 내부는 거대하고 텅 비어 있었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직 천장에 부서진 틈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만이 내부의 윤곽을 겨우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권총을 뽑아들고 13년 전 지훈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호흡을 조절했다. 2번 짧게 들이마시고 1번 길게 내뱉는다. 심장 박동이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느려졌다. 그녀는 창고 중앙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사방에서 죽음의 냄새가 났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최민우가 그녀의 과거에 대한 집착을 이용해 설치한 덫. 그녀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거기까지. 어둠 속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울렸다. 서진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그녀가 13년 동안 꿈속에서 들어온 목소리와 달랐다. 더 깊고 거칠었으며 지독한 피로와 분노가 배어 있었다. 하지만 그 억양, 그 특유의 리듬은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소리가 난 2층 난간을 향해 총구를 겨눴다. 달빛이 그곳을 비추고 있었다.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림자 그 자체처럼 검은 실루엣이었다. 그는 서진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지 않았다. 그저 무거운 소총을 어깨에 기댄 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13년 만인데 인사치고는 좀 쌀쌀맞군. 유령. 서진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몸이 통제되지 않았다. 그녀가 13년 동안 그리워하고 증오하고 복수를 다짐했던 그 얼굴. 하지만 세월과 고통이 잔인하게 핥히고 간 얼굴이었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살아있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20대의 쾌활하고 자신감 넘치던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깊게 펜주름, 광대뼈를 가로지르는 흉터,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공허한 눈빛. 그는 죽음의 강을 건넜다가 간신히 기어나온 망령처럼 보였다. 누구냐? 서진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그녀는 아직 총구를 내리지 않았다. 넌 죽었어. 내 눈앞에서 불탔다고. 지훈이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우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 보였다. 그랬지. 공식적으로는 강지훈 소령, 기밀 유출 및 반역죄로 사살. 그게 내 마지막 보고서였나. 그가 천천히 난간에서 내려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서진의 방아쇠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그는 그녀에게서 10m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XF-12, 플레이페어, 감마, 13, 그리고 네가 처음 임무에서 실수로 쐈던 교관의 엉덩이. 서진의 팔이 무너져 내리듯 총구를 바닥으로 향했다. 그것은 2사람 외에는 절대 알 수 없는 NIS 기록 어디에도 없는 치욕스러운 비밀이었다. 어떻게 살아남은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으로 뒤엉켜 있었다. 13년의 세월이 그녀를 속였다는 사실에 대한 원망이었다. 왜 돌아오지 않았어, 내가? 내가 널 얼마나. 살아남은 게 아니야. 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다. 그냥 죽지 못했을 뿐이지. 그는 13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들이 습격당하기 직전 그는 키메라 프로젝트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췄다는 것을, 그들의 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작전지휘 통제실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 불태우라고 명령한 건 최민우였어. 우리의 상관이었던 최민우 부국장 말이야. 서진의 눈이 커졌. 증거는, 네가 반역자가 아니라는 증거 지훈은 허수음을 터뜨렸. 그 불길 속에서 모든 게 타버렸지. 내 신분, 내 얼굴, 그리고 내 목소리까지. 난 간신히 하수구를 통해 빠져나왔어.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길거리에서 죽어가던 걸 나처럼 죽은 사람 취급받던 옛 동료가 구해줬지. 그는 13년 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 공백의 시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옥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왜 날 찾지 않았어? 서진이 절규하듯 물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다. 널 지키기 위해서. 지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최민우가 알았다면 그는 가장 먼저 널 제거했을 거야. 넌 그의 가장 유능한 부하였지만 동시에 내 유일한 약점이었으니까. 내가 반역자로 죽어야만 넌 배신자의 피해자로 살아남을 수 있었어. 그래야 네가 내 복수를 해줄 수 있을 테니까. 13년의 세월이 거대한 폭포수처럼 서진을 덮쳤다. 그녀가 복수를 위해 감정을 죽이고 버텨온 시간 동안 이 남자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지옥에 가뒀다. 그들의 재회에는 기쁨이나 안도감 따위는 없었다. 오직 13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고 잔인한 진실만이 존재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준 동시에 서로의 유일한 존재 이유였. 최민우. 그자가 K-S 사건의 배후야. 그래.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13년 전 그는 방산비리 수준이었지만 이젠 아니야. 그는 화성그룹과 손잡고 국가 안보 자체를 팔아넘기고 있어. KAGS는 그 시작일 뿐이야. 그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 지훈의 눈이 서진을 똑바로 응시했. 난 13년 동안 그림자 속에서 그를 추적했어. 하지만 이젠 한계야. 그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괴물이 됐어. 그래서 날 부른 거야. 네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서진의 목소리에 다시 냉기가 돌았다. 그녀는 다시 NIS의 한서진 팀장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아니, 지훈이 천천히 다가왔다. 널 막기 위해서. 최민우가 이번 사건을 네게 맡긴 건 13년 전에 마지막 남은 증거인 널 처리하기 위해서야. 넌 지금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간 거야. 서진아, 난 그때의 한서진이 아니야. 알아. 넌 유령이 됐지. 하지만 최민우는 사냥꾼이야.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13년의 공백은 너무나도 거대했다. 그들은 과거를 공유했지만 현재는 서로에게 가장 낯선 이방인이었다. 강지우는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라 복수심에 불타는 망령이었다. 그리고 한서진 역시 그가 지키려 했던 여린 요원이 아니라 얼음처럼 차가운 무기였다. 뭘 원해? 서진이 물었다. 진실.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 그리고 심판. 13년 전엔 우리가 실패했지만 이번엔 아니야. 최민우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몰라. 적어도 우리 둘 다 살아있다는 건. 서진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온기는 없었지만 대신 강철 같은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낭만적인 재회가 아니었다. 이것은 13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전쟁의 선포였다. 좋아. 하지만 명심해. 난 더 이상 네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난 널 완전히 믿지 않아. 상관없어. 지훈이 대답했다. 나도 널 믿지 않으니까. 우린 서로를 이용하는 거야. 공동의 적을 제거할 때까지만.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다. 13년 전 정반대의 이유로 서로를 놓쳤던 두 개의 그림자가
마침내 하나의 목표를 위해 겹쳐지는 순간이었다. 인천항의 축축한 공기가 두 사람 사이에 깨진 신뢰만큼이나 무겁게 가라앉았다. 한서진은 13년 만에 마주한 강지훈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그녀가 기억 속에서 매일 밤 애도했던 영웅은 죽었다. 눈앞의 남자는 그 영웅의 껍데기를 쓴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기였다. 그의 눈에서 과거의 온기나 정의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에 대한 차가운 분노와 13년의 고독이 만들어낸 냉혹함만이 남아있었다. 어떻게? 서진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쇠소리처럼 갈라졌다. 어떻게? 최민우가, 그가 키메라의 총책임자였어. 그는 우리를 가장 아끼는 부하라고. 아꼈지. 지훈이 비틀린 미소를 지었다. 가장 잘 드는 칼이었으니까 쓰고 버리기에 가장 좋았지. 그는 창고 구석으로 걸어가 낡은 방수포를 걷어냈다. 그곳에는 최소한의 생존 장비와 낡은 통신 장비가 있었다. 그는 물통을 들어 단숨에 반쯤 비웠다. 13년 전 키메라 프로젝트는 단순한 방산비리 수사가 아니었어. 화성그룹이 이제 막 군수산업에 발을 들일 때였지. 최민우는 그들의 뒤를 봐주며 막대한 자금을 챙기고 있었어. 우리가 너무 깊이 파고든 거야. 지훈은 말을 이었다. 그는 13년 전 마지막 날의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최민우는 지훈과 서진에게만 결정적 증거가 있는 안전가옥을 급습하라는 단독 명령을 내렸다. 그건 함정이었어.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미 적들은 매복해 있었지. 하지만 진짜 함정은 따로 있었어. 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최민우는 우리의 모든 통신을 차단했어. 그가 당시 테스트 중이던 신형 전파 교란 장치를 사용했지. KAEG에 탑재된 기술의 초기 버전이었을 거야. 우리는 완벽하게 고립됐어. 백업팀은 오지 않았지. 그는 자신의 흉터가 남은 뺨을 무의식적으로 문질렀다. 그들은 우릴 죽이러 온 거였어. 박 이사. 지금은 최민우의 충견이 된 그놈이 현장 지휘관이었지. 난 네가 먼저 탈출하는 걸 확인하고 그들과 맞섰어. 하지만 그때 가스관이 터졌어. 엄청난 폭발이었지. 지훈의 눈이 잠시 허공을 응시했다. 그 지옥불을 다시 보는 듯했다. 그들은 내가 불길 속에서 타 죽었다고 확신했을 거야. 나도 내가 죽은 줄 알았으니까. 서진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폭발 속에서 지훈의 손을 놓쳤던 감각을 기억했다. 그녀가 도망쳤다고 생각한 순간 사실은 그가 그녀를 살리기 위해 시간을 벌었던 것이다. 그리고 최민우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강지훈에게 반역자의 누명을 씌웠다. 배신자의 연인이라는 꼬리표가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는 그 오명을 지우기 위해, 그리고 복수를 위해 2배, 3배로 독하게 일했다. 왜 KAG즈야? 13년 동안 숨어있던 네가 왜 하필 지금? 이 메시지를 보낸 거지. 서진은 감정을 억누르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금은 과거를 애도할 시간이 아니었. 최민우가 선을 넘었으니까. 지훈이 통신 장비를 만지며 대답했다. 과거에는 돈을 받고 눈 감아주는 수준이었다면 이젠 대놓고 나라를 팔아먹고 있어. KAEG스는 단순한 기술 유출이 아니야. 판매지. 그는 완성된 시스템 전체를 우리가 모르는 고객에게 넘기려 하고 있어. 그 고객이 누군데 아직 몰라. 하지만 그 거래가 성사되면 대한민국의 해상 방어망은 통째로 무력화돼. 최민우는 국가 안보를 담보로 자신의 제국을 완성하려는 거야. 지훈은 모니터를 돌려 그녀에게 보여주었. 복잡한 자금 흐름도와 위성 사진들이었다. 난 13년간 그놈의 뒤를 캤어. 내 정보망으론 이게 한계야. 하지만 넌 NIS의 심장부에 있잖아. 이것이 그의 본심이었다. 그는 그녀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녀의 접근 권한, 그녀의 정보력, 그리고 최민우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그녀의 위치. 서진은 차갑게 물었다. 내가 왜 널 믿어야 하지? 13년 만에 나타난 유령의 말을 어쩌면 이것조차 최민우가 파놓은 더 정교한 함정일지도 몰라. 나를 시험하기 위한.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최민우는 내가 살아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해. 그는 오만하니까. 그는 네가 13년 전의 상처 때문에
KAGS 사건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할 거라고 계산했을 거야. 그래서 널 미끼로 썼겠지. 너에게 실패라는 책임을 물어 제거할 생각으로. 그의 말이 맞았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날 믿지 마. 하지만 네 자신은 믿어. 네가 지난 13년간 느꼈던 그 위화감을 믿으라고. 두 사람 사이에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이제 연인이 아니었다. 동료도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서로의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는 위험한 공모자였다. 서진은 결심했다. 좋아. 협력하지. 하지만 내 방식대로야. 난 네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말이 아니야. 원하는 바야. 지훈은 낡은 PDA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외부망과 완전히 차단된 거야. 내가 만든 보안 채널로만 통신할 수 있어. 데드 드롭 방식으로만 정보를 교환한다. 절대 직접 만나지 않아.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내가 어떻게 움직이길 원해. 최민우의 눈과 귀가 되어줘. 그 고객이 누군지, 그리고 거래 날짜와 장소를 알아내. 난 밖에서 그놈의 자금줄과 화성그룹을 조일 거야. 서진은 PDA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지훈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13년의 세월이 그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단 하나, 적을 향한 집념만은 더욱 강하게 벼려놓았다. 그녀는 말없이 돌아섰다. 창고를 빠져나오기 직전 그녀가 멈춰섰다. 지훈아.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는 말은 못하겠어. 하지만 죽지 마. 내 놈의 복수는 내 손으로 할 거니까.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진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폐차장으로 돌아와 차에 시동을 걸었을 때 동이 트기 시작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지옥의 풍경처럼 이질적으로 보였다. NIS 본청. 그녀가 13년간 몸담았던 정의의 보루라고 믿었던 곳. 이제 그곳은 그녀에게 적의 소굴, 호랑이 굴이 되었다. 그녀의 모든 경력이,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최민우라는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복귀했다. 아무도 그녀의 부재를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아침 전략회의 시간. 유리병 너머로 최민우 부국장이 온화한 미소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한 팀장. 밤샘 수고 많았네. KAGS건은 뭔가 진척이 좀 있나. 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정말 처음으로 최민우라는 남자를 직시했다. 자상한 상사의 가면 뒤에 숨겨진 괴물의 본질을 보려 했었다. 그녀는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했다. 아닙니다. 부국장님, 모든 경로가 막혔습니다. 범인은 저희보다 한 수위입니다.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습니다. 그런가? 최민우가 실망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실망이군. 하지만 한 팀장의 능력을 믿네. 계속 밀어붙여주게. 서진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평소라면 즉각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을 그녀가 5초 정도 머뭇거렸다. 그 짧은 순간의 망설임. 그녀의 눈빛에 스친 아주 미세한 변화. 최민우의 미소가 살짝 굳어졌다. 그는 수십 년간 정보기관의 정점에서 사람의 심리를 조종해온 전문가였다. 그는 한서진의 그 미세한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충성심이나 좌절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심,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였다. 회의가 끝나고 서진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최민우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인터폰을 눌렀다. 박 이사. 네. 부국장님. 한서진 팀장. 감시 부칙에 1급으로 공식 기록에 남기지 마. 그녀가 누굴 만나는지, 어딜 가는지, 심지어 뭘 먹는지까지 전부 보고해. 무슨 문제라도. 내 감히 말하고 있어. 최민우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지만 눈빛은 얼어붙어 있었다. 내가 아끼던 새가 우리 밖으로 날아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최민우 부국장의 집무실은 NIS 본청의 최상층. 남산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방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전망대처럼 서울의 심장부를 발 아래에 두고 있었다.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 없이 깔끔했고 벽에는 고가의 추상화가 걸려 있었다. 이곳은 정보기관의 사무실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의 개인 왕국처럼 보였다. 최민우는 갓 내린 코스타리카산 게이샤, 커피의 향을 음미하며 통유리창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온화하고 지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에게 KAEGS 기술 유출 사건은 성가신 잡음이었지만 통제 불가능한 위기는 아니었다. 오히려 이 혼란은 그가 더 큰 그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연막에 불과했다. 그의 진짜 관심사는 고객과의 최종 거래였다. 그 거래가 성사되면 그는 단순한 NIS의 2인자를 넘어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마쿠의 실세가 될 터였다. 그의 오만함은 근거가 있었다. 지난 13년간 그는 법과 정의, 그리고 인간의 충성심을 돈과 권력으로 완벽하게 대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인터폰이 조용히 울렸다. 화성그룹의 윤 회장님이십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리자 최민우는 느긋하게 자신의 의자에 앉았다. 연결해. 최 부국장. 수화기 너머로 낮고 오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NIS가 내 사냥개들처럼 냄새를 맡고 다니는군. KAGS 건 말이야. 일 처리가 깔끔하지 못했어. 최민우의 미소는 지워지지 않았다. 윤 회장. 사냥개가 짖는다고 주인이 놀라선 안 되지. 이건 필요한 과정이요. 고객에게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 나라의 안보를 통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쇼이기도 하고. 쇼윤 회장의 목소리에 불쾌함이 섞였다. 당신 부하 하나가 너무 깊이 파고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한서진 팀장이라고. 아, 서진이. 최민우는 마치 말썽 피우는 애완동물을 말하듯 대답했다. 그 아이는 내가 13년간 공들여 키운 최고의 칼이오. 칼날이 너무 예리해서 가끔 칼집을 벗어나려 할 때가 있지만 목줄은 내가 쥐고 있으니 걱정 마시오. 그는 한서진을 정확히 그렇게 생각했다. 13년 전 강지훈이라는 불순물이 제거된 후 그는 서진의 복수심과 죄책감을 이용해 그녀를 완벽한 도구로 재련했다. 그녀의 능력은 탁월했지만 그녀의 감정적 맹점은 치명적이었다. 거래 날짜는 예정대로 국제안보 서밋이 열리는 날 가장 빛나는 무대에서 가장 어두운 거래가 이루어질 거요. 그때까지 한 팀장이 작은 쥐새끼 몇 마리 잡는 건 놔둡시다. 사냥개의 본능을 너무 억압하면 무뎌지거든. 최민우는 전화를 끊었다.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다. 윤 회장의 말이 맞았다. 아침 회의에서 본 한서진의 눈빛. 그 미세한 균열. 그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13년 묵은 상처가 덧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다른 버튼을 눌렀다. 박 이사. 들어와. 몇 초 후. 문이 열리고 그림자 같은 남자가 들어섰다. 박 이사는 최민우와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감정 없는 눈, 딱딱하게 굳은 턱선, 그리고 언제든 상대를 부러뜨릴 수 있을 듯한 다부진 체격. 그는 13년 전 강지훈의 안전가옥을 급습했던 행동대장이었고 지금은 최민우의 가장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집행자였다. 한서진 팀장 말입니다. 최민우가 손가락을 까딱이며 말했다. 요즘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한 것 같아. 자네가 좀 도와줘야겠어. 박 이사의 무표정한 얼굴에 처음으로 의문이 스쳤다. 도와주라니요. 말 그대로 오늘부로 KAGS 수사팀의 자문 역할을 맡게. 한 팀장에게는 부국장 직속의 특별 지원이라고 설명해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을 제공하고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해. 최민우는 시가에 불을 붙였다. 그녀는 내가 아끼는 인재야. 실수라도 해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자네가 옆에서 잘 보좌하게. 보좌라는 단어에 실린 사리를 박 이사는 정확히 이해했다. 이것은 감시이자 경고였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즉각적인 제거를 의미했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선을 넘는다면 그럴 일은 없어야지. 최민우가 연기를 내뿜었다. 하지만 만약, 아주 만약에 그녀가 13년 전의 망령이라도 본다면 그땐 자네가 직접 그 망령을 다시 지옥으로 돌려보내. 한서진 팀장과 함께 같은 시각 한서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막히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강지훈을 만난 이후 그녀가 13년간 쌓아올린 세계는 거대한 거짓말의 탑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모든 동료가 잠재적인 적이었고 모든 보고서가 조작된 진실처럼 보였다. 그녀는 최민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평소보다 2배는 더 KA 이지스 사건에 매달리는 척했다. 수백 개의 로그 파일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하며 일부러 수사의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돌렸다. 그녀의 손목시계가 다시 진동했다. 이번엔 메시지가 아니었다. 특정 좌표를 스캔하라는 지시였다. 지훈과의 약속된 데드드롭 방식이었다. 그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본청 근처의 낡은 공중 전화부스로 향했다. 전화기 뒷면에 붙은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 그녀는 그것을 확보해 사무실로 돌아왔다. 지훈이 준 PDA의 카드를 삽입하자 암호화된 정보가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화성그룹의 자금 흐름이었다. 13년 전 키메라 프로젝트, 당시 최민우가 돈 세탁에 이용했던 유령 회사들이 이름만 바꾼 채 여전히 KAGS 프로젝트의 하청업체로 등록되어 있었다. 13년 전의 비리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더 거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지훈의 말이 사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접근 권한을 이용해 NIS 내부 서버의 가장 깊은 곳 KAEGS의 보안 프로토콜 변경 기록을 확인했다. 기술 유출이 발생하기 정확히 48시간 전 시스템의 방화벽 레벨이 레드에서 옐로우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된 것을 발견했다. 그 변경을 승인한 최종 결제자는 부국장 최민우였다. 그는 스스로 대문을 열어주고 이제 와서 도둑을 잡으라고 그녀를 닥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그녀의 사무실 문이 열렸다. 한 팀장, 바쁜가 박이사였다. 그는 불쑥 들어와 서진의 책상 맞은편 의자에 제멋대로 앉았다. 박 이사님, 여긴 어쩐 일로? 서진은 PDA를 숨기며 태연하게 물었다. 부국장님의 지시일세. 박 이사는 특유의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KAEGS 건으로 고생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직접 지원에 나섰네. 이제부터 자네 팀의 모든 보고는 나를 거치게 될 거야. 일종의 핫라인이지. 부담 갖지 말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서진은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지원이 아니었다. 노골적인 감시였다. 최민우가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박 이사의 감정 없는 눈이 그녀의 책상 위를 훑었다. 마치 뱀이 먹잇감을 탐색하듯. 팀장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군. 13년 전 생각이라도 났나. 강지훈이 말이야. 서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쓸데없는 소리. 지금은 수사에 집중할 때입니다. 그래야지. 과거에 발목 잡히면 발목만 잘리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박 이사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그리고 수사에 필요한 게 있다면 뭐든 말해. 부국장님께서 한 팀장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니까. 문이 닫히자 서진은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올가미가 조여오고 있었다. 최민우는 그녀를 시험하는 동시에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었다. 최상층. 최민우의 집무실. 그는 박 이사가 설치한 특수 장비를 통해 한서진의 사무실 내부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 그는 박 이사와의 대화에서 미동조차 하지 않는 서진의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역시 내가 만든 최고의 칼이야. 그는 위스키 잔을 들었다. 하지만 칼은 결국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지. 그의 눈빛은 사냥감이 덫에 걸리기 직전의 순간을 즐기는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한서진의 사무실 공기는 박 이사가 들어온 순간부터 독가스처럼 변해버렸다. 그는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에 머물렀다. 그녀가 KAGS 로그 파일을 분석할 때 그는 그녀의 어깨 너머로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녀가 팀원들과 작전 회의를 할 때 그는 구석에 앉아 모든 단어, 모든 눈빛 교환을 기록했다. 최민우는 그녀에게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채웠다. 그녀는 이제 적의 심장부에서 적의 감시 아래 이중 스파이 활동을 해야 하는 절체조명의 상황에 몰렸다. 그녀는
강지훈과의 통신을 위해 극도의 신중함을 기해야 했다. 데드드롭 장소는 매일 바뀌었다. 오늘은 도서관의 특정 책 사이, 내일은 지하철역의 쓰레기통 뒷면. 그녀는 박 이사의 감시를 따돌리기 위해 위장 동선을 만들고 NIS의 공식적인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만을 이용해 움직였다. 몇 분, 아니, 몇 초 만에 이루어지는 정보 교환은 그녀의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다. 13년 전의 풋내기 요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완벽한 유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일주일 후, 박 이사가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봉인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한 팀장, 부국장님께서 직접 하사하신 선물이야. 그가 서류를 책상 위에 던졌다. KAEGS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던 핵심 브로커의 은신처를 파악했다. 부국장님께서 자네 팀이 이번 기회에 명예를 회복하길 바라시더군. 서진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안산의 낡은 공단지대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브로커의 이름은 김용수. 서진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김용수. 그 이름은 13년 전 키메라 프로젝트 파일에서 본 이름이었다. 당시 화성그룹의 자금 세탁을 돕던 말단 조직원이었다. 브로커가 아니었다. 그는 증인이었다. 최민우의 13년 전 범죄를 알고 있는 버려진 카드였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청소였다. 최민우는 한서진의 손에 피를 묻혀 그녀를 완벽한 공범으로 만들거나 혹은 김용수와 함께 그녀를 제거할 생각이었다. 병력은 서진이 태연하게 물었다. 내가 직접 지휘하지. 박 이사가 비릿하게 웃었다. 자네는 후방에서 지원만 하게. 이런 더러운 일은 전문가에게 맡겨야지. 부국장님의 특별 지시야. 한 팀장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이것은 명백한 통보였다. 현장의 통제권은 박 이사에게 있으며 한서진은 그저 들러리 혹은 제거 대상 이순위일 뿐이었. 그날 밤 서진은 비상데드 드롭을 감행했다. 그녀는 박 이사에게 심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위성 관제실로 향했고 그곳에 전자기기 교란을 틈타 지훈에게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용수, 안산 오피스텔, 내일 3시, 박 이사 직접 지휘, 함정. 몇 시간 후, 그녀가 회수한 PDA에는 지훈의 답신이 와 있었다. 김용수는 미끼이자 증인. 박 이사는 널 제거할 수도 있다. 내가 먼저 움직인다. 현장을 교란할 테니. 넌 증인을 확보해. 그가 살아있어야 최민우를 무너뜨린다. 새벽 3시, 안산에 버려진 공단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한서진은 방탄조끼를 착용하며 자신의 팀원, 충성심이 확인된 2명의 요원에게만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 작전은 이상해. 박 이사의 지시보다 내 수신호를 우선으로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목표물을 생포해야 한다. 박 이사는 자신의 용병처럼 보이는 사복 차림의 인원 5명을 추가로 데려왔다. NIS의 정규 요원이 아니었다. 작전 개시. 박 이사가 낮게 명령했다. 진입조는 나를 따르고 한 팀장은 1층 로비와 퇴로를 확보해 그들이 오피스텔 7층 김용수의 은신처로 향하는 순간 쾅 엄청난 폭발음이 옆동 건물 옥상에서 터져나왔다. 강지훈의 교란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박 이사의 용병 중 2명이 반사적으로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젠장 저게 무슨 소리야. 팀장님, 1층 로비에서 무장한 괴한들입니다. 서진의 팀원이 무전으로 외쳤다. 지훈이 심어둔 또 다른 교란조였다. 박 이사는 순간 당황했다. 그의 계획은 조용히 김용수를 처리하는 것이었지. 이런 전면전이 아니었다. 한 팀장이 1층을 막아 나머진 나를 따라 진입한다. 하지만 서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아니, 적들의 목표가 증인이라면 그들은 이미 7층에 와 있을 거다. 전원 7층으로 진입한다. 서진은 박 이사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박 이사는 욕설을 내뱉으며 그녀를 뒤따랐다. 703호. 박 이사의 부하가
폭약으로 문을 날려버렸다. 쏴박 이사가 소리쳤다. 그의 용병들이 어두운 내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기 시작했다. 생포 의사는 애초에 없었다. 사격 중지에 엎드려 서진이 고함치며 용병의 총구를 밀어 올렸다. 그 순간 방 안쪽에서 겁에 질린 남자가 기어나왔다. 살려주세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김용수였다. 주교박 이사가 자신의 권총을 뽑아들고 김용수를 향해 겨눴다. 탕탕탕 서진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박 이사를 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김용수의 바로 옆벽을 쏘아 그를 반대편 방으로 굴러들어가게 만들었다. 동시에 그녀의 팀원들이 박 이사의 용병들을 향해 제압 사격을 가했다. 한서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박 이사가 분노로 고함쳤다. 증인 확보다. 서진이 맞받아쳤다.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 이사의 용병들과 서진의 팀원들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다. 이것은 더 이상 NIS의 작전이 아니었다. 내부의 적들이 서로에게 총구를 겨눈 내전이었다. 서진은 총알이 빗발치는 거실을 가로질러 김용수가 숨은 방으로 뛰어들었다. 김용수는 공포에 질려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 하고 있었다. 멈춰. 내가 누군지 알아. 서진이 그의 멱살을 잡았다. 13년 전 강지훈 기억하나 널 살려주러 왔어. 김용수의 눈이 공포에서 경악으로 바뀌었다. 바로 그때 박 이사가 방 입구에 나타났다. 그의 총구가 정확히 서진의 등을 겨누고 있었다. 거기까지. 한 팀장.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반역은 그 하나로 좋게. 서진은 김용수를 방패 삼아 돌아섰다. 13년 전에도 내 놈이었지. 서진이 차갑게 말했다. 그래. 그리고 오늘도 내가 내년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됐군. 박 이사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생강방의 창문이 깨지며 검은 형체가 내부로 굴러 들어왔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온 것이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박 이사의 어깨를 향해 총을 쏘았다. 크악 박 이사가 총을 놓치며 비틀거렸다. 지훈 서진이 잠시 넋을 잃었다. 정신 차려 증인을 데리고 빠져나가 지훈이 소리치며 박 이사의 용병들을 향해 엄호 사격을 했다. 서진은 김용수를 끌고 창문으로 향했다. 지훈이 설치한 로프가 있었다. 박 이사는 부상당한 어깨를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무전기를 들었다. 최부국장님. 한서진이가 배신했습니다. 강지훈이 살아있습니다. 최민우의 집무실. 수화기를 든 최민우의 얼굴에서 13년 만에 처음으로 온화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은 사냥감을 놓친 포식자의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한서진을 얕보았다. 그리고 죽었다고 믿었던 망령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전 병력 안산으로 집결시켜 최민우가 낮게 읊조렸다. 한서진, 강지훈, 그리고 그 건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소독해. 그의 이중게임은 끝났다. 이제는 전쟁이었다. 빗줄기가 거세졌다. 안산의 공단을 벗어나는 낡은 벤의 와이퍼가 비명처럼 삐걱거렸다. 한서진은 피와 먼지로 범벅이 된 전투복을 입은 채 공포로 사시나무 떨듯 떠는 증인 김용수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의 숨결은 거칠었고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아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방금 국가정보원 NIS의 공식 작전을 방해했고 상관 살해 미수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국가 1급 반역자로 규정될 강지훈과 함께 있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운전대를 잡은 강지훈은 1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백미러로 쉴 새 없이 후방을 확인하며 마치 이 도시의 모든 뒷골목을 외운 사람처럼 능숙하게 추격 차량을 따돌렸다. 박 이사의 총알이 스친 그의 팔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기계처럼 보였다. 그들의 목적지는 서울 근교의 한적한 농가로 위장된 안전가옥이었다. 지훈이 13년간 그림자 속에서 구축한 수많은 은신처 중 하나였다. 벤이 멈추고 지훈은 김용수를 짐짝처럼 끌고 지하로 향했다. 낡은 농기구, 창고 바닥을 드러내자 견고한 강철문이 나타났다. 내부는 최신식 감시 장비와 의료기기, 그리고 각종 무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이 만든 지하 요새였다. 여기서 5분만 떠들어. 내 놈이 살 길은 그것뿐이야. 지훈이 김용수를 의자에 던지듯 앉히고 상처를 스스로 치료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진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김용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강지훈, 당신 살아있었어. 13년 전에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박 이사가, 최민우가 뭘 어쨌다는 거야. 최민우가 뭘 어쨌다는 거야. 한 줄에 서진이 김용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그녀의 인내심도 바닥나고 있었다. 13년 전 키메라 때 네가 한 일이 뭐지? 자금 세탁. 김용수는 울먹이며 실토했다. 난 그냥 심부름꾼이었어요. 최민우가 화성그룹에서 받은 검은 돈을 유령 회사로 돌리는 일만 강지훈 소령님이 그걸 거의 다 밝혀냈어요. 그래서 최민우가 죽이라고 명령했지. 지훈이 붕대를 감으며 차갑게 말했다. 그럼 K 에이지스는 뭐야? 이번에도 돈 세탁인가? 아니요. 이번 건 차원이 달라요. 김용수가 절박하게 외쳤다. 화성그룹이 KEGS 시스템을 통째로 외국에 팔아넘기려 해요. 최민우는 그 중간다리고 고객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에요. 북쪽이거나 아니면 더 무서운 놈들이에요. 최민우는 돈이 아니라 그들의 뒷배를 얻으려는 거예요. 서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나 반역이 아니었다. 최민우는 국가의 안보를 제물로 바쳐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13년간 충성을 바쳤던 조직의 2인자가 사실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였다. 김용수가 모든 것을 털어놓자 지훈은 그에게 진정제를 주사하고 옆방에 가뒀다. 이제 이 지하 벙커에는 서진과 지훈 단둘만이 남았다. 침묵이 흘렀다. 상처를 치료한 지훈이 위스키 병을 꺼내 그대로 들이켰다. 서진은 13년 동안 묻어왔던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질문을 꺼냈다. 왜?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널. 그녀의 냉철한 팀장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13년간 억눌러 왔던 슬픔,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네가 죽었다고 믿었어. 네가 반역자라는 오명을 쓰고 죽었다고 난 내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내 오명을 벗기기 위해서. 지금까지 버텼어. 그런데 넌 살아있었어. 내내 날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지훈은 위스키병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이 처음으로 격렬한 고통으로 일렁였다. 연락그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어떻게 너덜너덜해진 몸으로 하수구를 기어나와서 얼굴도 신분도 없는 유령이 되어서 서진아, 나 살아있어라고 전화라도 할까 그랬다면 넌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최민우는 13년 동안 널 감시했어. 네가 내 무덤 앞에서 우는 것까지 전부 보고받았다고. 내가 살아있다는 게 밝혀지는 순간 넌 반역자의 공범으로 즉시 제거됐을 거야. 차라리 그게 나았어. 서진이 절규했다. 차라리 너와 함께 죽는 게 나았다고. 네가 반역자라는 말을 들으며 네 상관이었던 최민우 밑에서 그놈의 칭찬을 받으면서 지난 13년이 내 삶이 얼마나 지옥이었는지 알아. 지훈이 고함을 질렀다. 다 알아. 네가 유령이란 별명으로 불리며 감정을 죽이는 것도, 네가 웃음을 잃어버린 것도, 내가 그걸 매일 지켜보는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 난 널 지키기 위해 내 존재를 지워야 했어. 넌 살아남아서 복수해야 했으니까. 그게 우리가 함께 꾸었던 꿈이었으니까. 눈물이 서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13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강지훈은 늘 따뜻하고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의 남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지옥불에 가둔 상처투성이의 야수였다. 그의 고통은 그녀의 고통보다 더 깊고 어두웠다. 그럼 난 왜 널 그만 찾았을까? 서진이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처음 몇 년간은 미친 듯이 네 흔적을 찾았어.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그러다 어느 순간 네가 반역자라고 믿어버리는 게 차라리 편해졌어. 널 증오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 이것이 그녀의 가장 깊은 죄책감이었.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그를 마음속에서 2번 죽였다. 지훈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다 공중에서 손을 멈췄다. 지금의 자신은 그녀를 더럽힐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잘했어.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라도 살아남아줘서. 고마워. 네가 날 증오했기 때문에 넌 최민우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던 거야. 넌 나보다 훨씬 더 힘든 싸움을 해온 거야. 서진아, 13년의 오해와 원망이 그들의 솔직한 고백 앞에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지옥의 문턱에서 서로를 구원한 상처 입은 2명의 생존자였다. 그들은 13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 밤 서로의 손을 놓쳤다. 하지만 지금 13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이 잔인한 기회 앞에서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부여잡았다.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서진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차갑고 날카로운 NIS 팀장의 그것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최민우는 내가 배신했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네가 살아있다는 것도.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릴 제거하려 할 거야. NIS 전체가 우리의 적이 됐어. 알아. 지훈이 일어섰다. 그의 눈에도 다시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다. 이제부턴 숨바꼭질이 아니야. 전면전이지. 김용수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해. 서진이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최민우는 꼬리 자르기의 달인이야. 그 고객과의 거래 현장을 잡아야 해. 물증이 필요해. 김용수가 거래 장소를 안다고 했어. 지훈이 모니터를 켰다. 국제안보 서밋이 열리는 날 청와대 영빈관. 뭐라고 서진은 경악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곳에서 국가 안보를 팔아넘기겠다고. 가장 어두운 곳은 등잔 밑이니까. 지훈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에 파묻힐 거야. 우리가 그 무덤을 파주지. 그들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13년 전 그들을 갈라놓았던 비극과 배신. 이제 그 배신의 상처는 그들을 하나로 묶는 가장 강력한 쇠사슬이 되었다. 운명이 그들에게 2번째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그들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한서진과 강지훈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망자가 되었다. 국가정보원, NIS의 모든 자원, 경찰, 심지어 군 내부의 사조직까지 최민우의 명령 하나로 그들을 추적했다. TV 뉴스에서는 연일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도주한 NIS 부패 요원 한서진과 13년 전 반역자 강지훈에 대한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다. 최민우는 언론을 이용해 그들을 완벽한 악마로 만들었다. 그들이 잡히더라도 혹은 사살되더라도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하벙커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다. 증인 김용수는 약에 취해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증언만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라는 철옹성을 뚫을 수 없었다. 김용수의 말은 정황 증거일 뿐이야. 서진이 벙커의 복잡한 지도 앞에서 말했다. 그녀의 눈은 며칠째 잠을 못 자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최민우는 그를 정신병자로 몰거나 우리가 고문에서 얻어낸 거짓 증언이라고 주장할 거야. 그놈을 법정에 세우려면 그 고객과의 연결고리, 즉 거래장부가 필요해. 지훈은 13년간 사용해온 낡은 무선통신 장비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구축한 지하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13년 전 자신처럼 최민우에게 배신당했거나 혹은 현재 NIS 시스템에서 버려진 유령 같은 존재들이었다. 화성그룹 내부에도 내 사람이 있어. 윤 회장의 비서실 소속이지. 그가 암호화된 장부의 존재를 확인했어.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긴급했다. K-에이지스 거래뿐만 아니라 지난 13년간 최민우와 화성이 주고받은 모든 검은 돈의 기록이야. 위치가 어디지? 그게 문제야? 원본은
윤 회장의 개인 금고에 있겠지만 백업 데이터가 오늘 밤 단 30분간 외부 서버로 이동된대. 시스템 정기 점검을 위장해서 지훈이 모니터에 떠오른 좌표를 가리켰다. 파주 외곽의 폐공장. 지금은 화성그룹의 위장 서버가 설치된 곳이야. 서진은 즉시 그 좌표를 위성사진과 대조했다. 주변은 탁 트인 허허벌판이었고 진입로는 단 하나뿐이었다. 완벽한 매복 장소였다. 이건 함정이야.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최민우는 우리가 김영수를 확보한 걸 알아. 그리고 우리가 다음 단계로 장부를 노릴 거라는 것도 예상하고 있겠지. 이건 덫이야. 지훈아, 네가 13년간 구축한 네트워크. 그 안에 이미 최민우의 첩자가 심어져 있을 수도 있어. 알아? 지훈이 권총에 소음기를 부착하며 대답했다. 함정일 가능성 90%야. 하지만 그 장부 없이는 우린 청와대에 접근조차 못해. 어차지, 날 믿지 마. 하지만 네 자신은 믿어. 네가 지난 13년간 느꼈던 그 위화감을 믿으라고. 두 사람 사이에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이제 연인이 아니었다. 동료도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서로의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는 위험한 공모자였다. 서진은 결심했다. 좋아. 협력하지. 하지만 내 방식대로야. 난 네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말이 아니야. 원하는 바야. 지훈은 낡은 PDA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외부망과 완전히 차단된 거야. 내가 만든 보안 채널로만 통신할 수 있어. 데드드롭 방식으로만 정보를 교환한다. 절대 직접 만나지 않아.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내가 어떻게 움직이길 원해. 최민우의 눈과 귀가 되어줘. 그 고객이 누군지. 그리고 거래 날짜와 장소를 알아내. 난 밖에서 그놈의 자금줄과 화성그룹을 조일 거야. 서진은 PDA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지훈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13년의 세월이 그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단 하나, 적을 향한 집념만은 더욱 강하게 벼려놓았다. 그녀는 말없이 돌아섰다. 창고를 빠져나오기 직전 그녀가 멈춰섰다. 지훈아.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는 말은 못하겠어. 하지만 죽지 마. 내 놈의 복수는 내 손으로 할 거니까.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진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폐차장으로 돌아와 차에 시동을 걸었을 때 동이 트기 시작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지옥의 풍경처럼 이질적으로 보였다. NIS 본청. 그녀가 13년간 몸담았던 정의의 보루라고 믿었던 곳. 이제 그곳은 그녀에게 적의 소굴. 호랑이 굴이 되었다. 그녀의 모든 경력이,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최민우라는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복귀했다. 아무도 그녀의 부재를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아침 전략 회의 시간. 유리병 너머로 최민우 부국장이 온화한 미소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한 팀장. 밤샘 수고 많았네. KAEGS. 거는 뭔가 진척이 좀 있나. 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최민우라는 남자를 직시했다. 자상한 상사의 가면 뒤에 숨겨진 괴물의 본질을 보려 했었다. 그녀는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했다. 아닙니다. 부국장님, 모든 경로가 막혔습니다. 범인은 저희보다 한 수위입니다.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습니다. 그런가? 최민우가 실망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실망이군. 하지만 한 팀장의 능력을 믿네. 계속 밀어붙여주게. 서진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평소라면 즉각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을 그녀가 링. 5초 정도 머뭇거렸다. 그 짧은 순간의 망설임. 그녀의 눈빛에 스친 아주 미세한 변화. 최민우의 미소가 살짝 굳어졌다. 그는 수십 년간 정보기관의 정점에서 사람의 심리를 조종해온 전문가였다. 그는 한서진의 그 미세한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충성심이나 좌절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심,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였다. 회의가 끝나고 서진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최민우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인터폰을 눌렀다.
박 이사. 네. 부국장님. 한서진 팀장. 감시 부치게. 1급으로 공식 기록엔 남기지 마. 그녀가 누굴 만나는지, 어딜 가는지, 심지어 뭘 먹는지까지 전부 보고해. 무슨 문제라도. 내 감히 말하고 있어. 최민우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지만 눈빛은 얼어붙어 있었다. 내가 아끼던 새가 우리 밖으로 날아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파주 폐공장에서의 총격전은 악몽 같은 전주곡에 불과했다. 진짜 지옥은 그들이 도주한 직후에 시작되었다. 강지훈이 운전하는 픽업 트럭은 어둠을 뚫고 미친 듯이 자유로를 질주했다. 사이렌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고 헬리콥터의 탐조등이 지상을 샅샅이 훑었다. 한서진은 해킹한 서버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자신의 보안 PDA로 전송하며 방금 전의 교전을 복귀했다. 박 이사의 눈빛. 그는 죽이러 왔었다. 최민우는 그녀의 충성심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제거할 생각이었다. 그들이 자네 팀원들을 봤어. 지훈이 백미러를 보며 낮게 말했다. 그의 옆구리에서 피가 다시 배어나왔다. 아까 공장을 탈출할 때 파편에 긁힌 상처였다. 자네가 현장에 나타난 순간 그들도 공범이 됐어. 최민우는 증인을 남기지 않아. 알아. 서진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부하들을 어떤 위험에 빠뜨렸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것이 13년 전 자신을 살리고 죽어간 지훈에게 배운 리더의 무게였다. 그들은 김용수가 있는 지하 벙커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곳은 이미 노출되었을 것이다. 지훈은 한강변의 낡은 유수지로 차를 몰았 수십 년간 사용되지 않은 도시에 잊힌 혈관이었다. 그곳에 그가 마련해둔 또 다른 비상은신처가 있었다. 최소한의 식량과 의료품, 그리고 외부와 연결된 단 하나의 위성 인터넷 회선. 그것이 그들의 전 재산이었. 데이터 복호화에 8시간 걸려. 지훈이 상처를 압박하며 말했. 그때까지 우린 유령이 되어야 해. 은신처의 작은 흑백 TV에서 속보가 터져나왔다. 화면에는 한서진 자신의 얼굴이 떴다. 13년 전 NIS에 막 입사했을 때의 앳된 증명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13년 전 반역자로 낙인 찍힌 강지훈의 사진이 나란히 걸렸다. 국가정보원 긴급 브리핑입니다. 냉철한 앵커의 목소리가 울렸다. 화면에 최민우 부국장이 나타났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국민 여러분께 참담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결의에 차 있었다. 본원의 한서진 방첩수사팀장이 13년 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반역자 강지훈과 내통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국가방위의 핵심인 KAG 시스템을 적성국에 팔아넘기려던 시도가 발각되자 동료 요원들에게 총격을 가하고 도주했습니다. 파주에서 발생한 폭발 테러 역시 이들의 소행입니다. 최민우는 눈을 감았. 마치 가장 아끼던 제자의 배신에 충격을 받은 스승처럼. 한 팀장은 제가 가장 신임하던 요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익 앞에는 어떤 사적인 감정도 개입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1급 국가 반역죄로 규정하고 전국의 최고 등급의 수배령을 발동합니다. 이들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이며 극도로 위험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서진은 TV를 꺼버렸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작되었다. 그들은 이제 국가의 적, 전 국민의 사냥감이 되었다. 최민우는 자신의 범죄를 그들에게 완벽하게 뒤집어 씌웠다. 그들이 가진 장부 데이터가 복호화되기 전에 그들은 거리에서 사살당할 수도 있었다. 박 이사가 살아남았어. 지훈이 위성 신호를 확인하며 말했다. 그가 현장의 유일한 생존 증인이 되어 우리가 동료들을 학살했다고 증언했겠지. 내 팀원들. 서진은 비상용 무전기를 꺼내들었다. 그녀가 팀원들과 약속한 오직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비상주파수였다. 김중사. 이하사. 응답해. 치직거리는 소음만 들렸다. 그들은 이미 체포되었거나 혹은 그때 아주 미약한 신호가 잡혔다. 팀 장님.
김중사의 목소리였다. 파주에서 포위당했습니다. 박 이사가 저희를 제거하려 합니다. 서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같은 시각 NIS 본청 지하 7층의 신문실. 김중사와 이하사는 피투성이가 된 채 의자에 묶여 있었다. 박 이사가 담배 연기를 그들의 얼굴에 내뿜었다. 마지막 기회다. 박 이사가 김중사의 머리채를 잡고 말했다. 한서진과 강지훈이 어디로 갔지? 그들의 은신처를 불어. 그럼 자수로 처리해주지. 부국장님의 배려다. 모릅니다. 김중사가 피를 뱉어냈다. 저희는 팀장님의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증인을 생포하라는. 증인 박 이사가 비웃었다. 그놈은 반역자들의 하수인이야. 내년들 팀장처럼 말이지. 아직도 그년을 믿나? 그녀는 너희를 버리고 도망쳤어. 이 하사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공포가 아닌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닥쳐. 이 개자식아. 13년 전에도 내 놈이었지. 강지훈 소령님을. 그렇게 만든 게 박 이사의 표정이 굳었다. 입 조심해. 하사놈아. 넌 지금 네 무덤을 파고 있어. 팀장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버리지 않아. 김중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내 놈들처럼 동료를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쓰레기들과는 다르다고 좋아. 박 이사가 권총을 꺼내들었다. 그럼 내년들이 믿는 그 팀장을 저승에서나 만나보시지.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신문실에 비상벨이 울리고 모든 전등이 꺼졌다. 정전이었다. 이 하사가 마지막 남은 힘으로 자신을 묶은 의자를 박 이사에게 던졌다. 지금입니다. 김중사님, 도망치십시오. 같이 가야 해. 전 틀렸습니다. 제 다리가. 팀장님께 이걸 전해주십시오. 이 하사는 자신의 군화에서 작은 메모리칩을 꺼내 김중사에게 쥐어주었다. 청와대 내부 보안망 접근 코드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항어둠 속에서 총성이 울렸다. 이 하사의 몸이 축 늘어졌다. 이 하사 김중사의 절규가 울려 퍼졌다. 박 이사의 부하들이 비상등을 켜고 달려들었다. 김중사는 눈물을 삼키며 환풍구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는 NIS 본청의 구조를 꿰뚫고 있었다. 그는 살아야 했다. 이 하사의 마지막 유산을 한서진 팀장에게 전달해야 했다. 다시 유수지, 은신처. 서진의 무전기에서 김중사의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팀장님이 이 하사가 죽었습니다. 박 이사가. 놈들이 우릴. 김중사 어디야? 당장 위치를 말해 안 됩니다. 저도 곧 잡힐 겁니다. 하지만 이걸. 치지직 신호가 끊겼다. 서진은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녀의 손에서 피가 흘렀다. 그녀가 13년간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팀, 그녀의 명예, 그리고 그녀가 지키려 했던 부하의 목숨까지. 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가 13년 전 그녀에게 그랬던 것처럼 흔들림 없는 힘이 있었다. 울지 마. 지금 울면 그들의 죽음이 개죽음이 돼. 그의 말이 맞았다. 지금은 슬퍼할 시간이 아니었다. 복수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은 이제 슬픔이 아니라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데이터 복호화. 10분 남았다. 지훈이 모니터를 가리켰다. 그들은 10분 동안 말없이 기다렸다. 13년의 세월보다 더 긴 10분이었다. 마침내 복호화가 완료되었다. 화면에 암호화된 장부가 나타났다. 서진과 지훈은 그 내용을 확인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뇌물장부가 아니었다. KAEGS 시스템의 완벽한 설계도와 백도어, 백도어 프로그램. 고객의 정체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의 분쟁 지역에 무기를 공급하는 초국가적 군산 복합체. 타이타누스. 거래 금액 수십억 달러의 현금이 아닌 티타누스가 장악한 중동 유전의 지분. 그리고 마지막 파일. 컨틴전시 플랜,
오작동. 최민우는 거래가 성사된 직후 그가 심어둔 백도어를 이용해 K-에이지스 시스템을 오작동시킬 계획이었다. 서해안에서 합동훈련 중인 아군 함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도록. 미쳤어. 서진이 중얼거렸다. 이건 전쟁을 일으키려는 거야. 그래. 지훈이 파일을 스크롤했다. 그 오작동의 책임을 북한의 해킹으로 돌리고 위기 상황을 선포, 계엄령을 발동시킨다. 그는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었어.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13년 전의 방산비리는 이 거대한 반역을 위한 자금줄에 불과했다. 최민우는 돈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원했던 것이다. 그들은 이제 돌아갈 다리가 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다가오는 전쟁을 막아야 하는 유일한 두 사람이었다. 청와대로 가야 해. 서진이 일어섰다. 이 장부를 서밋에 참석한 모든 정상들 앞에서 터뜨려야 해. 불가능해. 지훈이 냉정하게 말했다. 그곳은 지금 요새야. 우린 현관문도 통과 못해. 아니, 서진의 눈이 빛났다. 방법이 하나 있어. 그녀는 지훈의 모니터에 청와대 영빈관의 내부 설계도를 띄웠다. 13년 전 내가 NIS에 막 들어왔을 때 강지훈 소령이 신입 요원들에게 가르쳐준 게 있지. 그녀는 영빈관 지하, 지금은 폐쇄된 오래된 배수관로를 가리켰다. 어떤 요새든 만든 사람이 남겨둔 길이 있다. 그게 유령이 다니는 길이다.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13년의 세월도 지우지 못한 그들만이 아는 기억이었다. 그의 입가에 13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기억하고 있었군. 유령, 청와대 영빈관, 국제안보 서밋이 열리는 날. 대한민국의 심장부는 세계에서 가장 삼엄한 요새가 되었다. 지상에는 1m 간격으로 경호원들이 배치되었고 상공에는 AWACS 조기경 무기가 떠 있었으며 모든 통신 전파는 통제되고 있었다. 최민우 부국장은 이 완벽한 방패 뒤에서 국가의 운명을 건 가장 추악한 거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을 확신하는 오만함과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같은 시각, 영빈관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숲속, 낡은 맨홀 뚜껑이 열렸다. 한서진과 강지우는 마지막 남은 장비들을 챙겼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권총한 자루씩과 탄창 몇 개, 그리고 티타누스의 범죄가 담긴 PDA. 그것이 전부였다. 13년 전 신임 요원 연수 때 지훈이 어둠 속에서 서진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이 길을 가르쳐주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 유령은 빛이 아니라 그림자가 만든 길로 다닌다. 서진이 그의 말을 받았다. 그리고 어떤 철옹성도 그걸 지은 인간의 오만함보다 강하지는 못하다. 그들은 13년 전 훈련 교관과 신입생으로 만났던 그 지하 배수관로로 들어섰다. 100년 가까이 된 이 통로는 잊힌 역사의 잔해였다. 축축하고 역겨운 냄새, 그리고 모든 것을 삼킬 듯한 어둠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은 말없이 전진했다. 그들의 발소리만이 고요한 어둠 속에서 울렸다. 이곳은 최신식 감지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유일한 사각지대였다. 최민우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유일한 틈이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그들은 마침내 영빈관 지하 기계실의 낡은 철창 앞에 도달했다. 여기서부터는 기록에 없는 길이야. 지훈이 속삭였다. 보안 시스템이 살아있을 거다. 그가 철창을 조용히 절단하려던 순간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팀장님. 서진과 지훈은 반사적으로 총구를 돌렸다. 파이프 뒤 어둠 속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었다. 피냄새가 진동했다. 김중사. 서진이 경악했다. 김중사였다. 그는 신문실에서 탈출한 후 이 하사의 마지막 유산을 지키기 위해 이 잊힌 통로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복부는 심하게 찢어져 있었고 그는 과다출혈로 죽어가고 있었다. 역시 이리로 오실 줄 알았습니다. 김중사는 피를 토하며 서진의 손에 작은 메모리 칩을 쥐어주었다. 이 하사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청와대 내부 보안망.
마스터 코드입니다. 5분. 5분이면 됩니다. 박 이사가 놈들을 데리고. 그의 눈이 서진의 뒤쪽을 향했다. 배수관로 저편에서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이 접근하고 있었다. 박 이사가 이 하사의 정보를 역이용해 그들을 추적해온 것이다. 가십시오. 김중사가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다. 이 하사의 복수를. 그는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아들었다. 김중사 서진이 절규했다. 살아서 증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지우는 서진의 팔을 잡아 끌고 철창 안으로 밀어넣었다. 가야 해. 저 친구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마. 광 엄청난 폭발음이 배수관로를 뒤흔들었다. 김중사는 자신의 목숨을 던져 그들에게 마지막 5분을 벌어주었다. 서진은 이를 악물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슬픔을 느낄 시간조차 사치였다. 그녀의 심장은 복수심이 아니라 죽어간 동료들의 염원으로 차갑게 불타올랐다. 계획대로 지훈이 기계실 문을 열며 말했다. 난 중앙 서버실로 간다. 이 하사의 코드를 이용해 방화벽을 뚫고 최민우의 백도어를 차단한다. 그리고 이 장부를 모든 스크린에 띄울 거야. 난 영빈관 홀로 가겠어. 서진이 말했. 놈들의 시선을 끌고 네가 작업할 시간을 벌겠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13년 전 그들을 갈라놓았던 운명이 지금 이곳에서 다시 그들을 하나의 칼날로 만들었다. 죽지 마. 서진이 말했. 이번엔 내 놈을 내 손으로 끌고 나갈 거니까. 지훈은 서버실로, 서진은 연회장으로 향했다. 지훈은 이 하사의 코드를 이용해 서버실의 보안을 단숨에 뚫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최민우의 사병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경보가 울리고 총격전이 벌어졌다. 지훈은 언패물 사이를 구르며 쏟아지는 총알 속에서 노트북을 연결했다. 화면에는 K-Aegis Contingency Plan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었다. 발사까지 T-10분. 같은 시각 한서진은 영빈관 2층 화려한 연회장으로 이어지는 복도에 섰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최민우의 국가 안보 브리핑을 듣고 있었다. 여기까지인가? 한 팀장, 그녀의 뒤에서 박 이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폭발에서 살아남았지만 얼굴 반쪽이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13년 전에도 강지웅 그놈이 딱 너 같은 눈을 하고 있었지. 정의로운 척. 역겨운 놈. 내 놈이 이 하사를 죽였어. 서진이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 그녀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 멍청한 하사놈 그래. 내가 죽였지. 박 이사가 비웃었다. 네 충성스러운 부하들. 김중사 놈도 방금 내 손에.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진이 총을 쐈다. 탕총알은 박 이사의 어깨를 스쳤다. 박 이사는 격통에 고함치며 기관단총을 난사했다. 서진은 복도의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반역자, 연박 이사가 외쳤다. 강지훈과 똑같이 지옥으로 보내주마. 이것은 단순한 총격전이 아니었다. 13년 묵은 원한의 대결이었다. 서진은 박 이사의 오만함을 이용했다. 그녀는 일부러 팔에 총상을 입으며 그를 유인했다. 박 이사는 승리를 확신하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끝이다. 박 이사가 쓰러진 서진의 머리에 총구를 겨눴다. 그래. 서진이 피를 뱉으며 웃었다. 내 놈의 끝이지. 그녀는 박 이사의 발목을 꺾어 그를 넘어뜨리고 부상당하지 않은 손으로 그의 총구를 돌려 천장을 향하게 했다. 그리고 준비해둔 비상용 나이프로 그의 목을 겨눴다. 이 하사에게 그리고 김중사에게 사죄해. 박 이사는 발버둥 쳤지만 서진의 움직임은 냉혹하고 정확했다. 그녀는 13년간 갈고 닦은 모든 기술을 이 순간에 쏟아부었다. 서버실. 발사까지 10초. 네이사 오라. 지훈은 마지막 사병을 쓰러뜨리고 키보드를 향해 몸을 날렸다. T-1초. 그가 엔터키를 눌렀다.
KAEGS 발사 시퀀스 취소됨. 동시에 티타누스 장부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영빈관 연회장, 최민우 부국장이 단상에서 연설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말이 끊겼다. 그가 준비한 브리핑 화면 대신 연회장의 모든 거대한 스크린에 끔찍한 진실이 나타났다. 티타누스 거래 장부, KAGS, 백도어 코드, 쿠데타 계획서 오작동 시나리오, 그리고 최민우와 윤 회장의 비밀 대화 녹취록이 장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정상들과 기자들, 그리고 NIS 요원들이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최민우의 얼굴에서 13년 만에 처음으로 완벽하게 가면이 벗겨졌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연 회장 문이 열렸다. 피투성이가 된 한서진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부상당한 팔을 부여잡고 똑바로 최민우가 서 있는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스크린에 떠 있는 진실 앞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서진은 수백 명의 증인 앞에서 멈춰섰다. 그녀는 최민우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13년 전 강지훈 소령.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선명하게 울렸다. 그리고 오늘 이하사와 김중사, 그들의 목숨값이다. 그녀는 최민우를 향해 권총을 겨눴다. 최민우, 국가반역죄, 그리고 동료 살해죄로 널 체포한다. 최민우는 사방이 막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오만했던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경악에 찬 정상들의 시선을 받으며 뒷걸음질 쳤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가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단상 아래에 숨겨둔 버튼을 향해 손을 뻗었다. 영빈관 전체를 날려버릴 자폭 장치였다. 다 같이 죽는 거야. 다 같이 죽는 거야. 최민우의 광기 어린 외침이 연 회장을 울렸다. 그의 손가락이 단상 아래 숨겨진 자폭 장치 패널을 향해 뻗어나갔다. 모든 것이 1초 안에 끝장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탕한서진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총알은 정확히 최민우의 손목을 꿰뚫어 그의 손가락이 패널에 닿기 직전 튕겨나가게 만들었다. 살점이 튀고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증폭되었다. 그악 최민우가 비명을 지르며 피 흘리는 손목을 부여잡았다. 하지만 그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반대편 손으로 경호원의 권총을 빼앗아 들고 서진을 향해 난사하려 했다. 바로 그때 서버실에서 뛰쳐나온 강지훈이 그의 등 뒤를 덮쳤다. 13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두 사람의 협공은 완벽한 교본처럼 이루어졌다. 지훈이 최민우의 총을 쥔팔을 꺾어 올리고 서진은 부상당한 몸을 날려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내 놈이 최민우가 바닥에 쓰러져 발악했다. 내 놈들이 감히 내 제국은 없었어. 지훈이 그의 얼굴을 바닥에 처박으며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13년 묵은 증오가 담겨 있었다. 처음부터 내 놈의 오만함으로 가득 찬 텅 빈 무덤뿐이었지. 서진은 최민우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13년 전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거대한 괴물이 마침내 무력하게 쓰러졌다. 연회장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기자들이 이 모든 광경을 스크린에 떠있는 진실과 함께 넋을 잃고 지켜보고 있었다. 충성심이 남아있던 청와대 경호대와 NIS의 요원들이 뒤늦게 달려들어왔다. 그들은 잠시 혼란스러워했지만 피투성이가 된 서진과 지훈, 그리고 스크린의 반역 증거 앞에서 상황을 파악했다. 그들은 최민우를 범죄자로서 끌고 갔다. 13년간 국가의 정점에 군림했던 남자는 이제 자신의 오만함에 짓눌린 채 초라하게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시대는 끝났다. 한서진은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부상당한 팔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는 최민우가 사용하던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피 묻은 얼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제 이름은 한서진입니다. NIS 방첩수사팀장.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이 진실은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이 진실은 동료들의 목숨과 맞바꾼 것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연회장 구석, 어둠 속에 서 있는 지훈을 향했다. 13년 전, 반역자로 순직한 강지훈 소령, 그리고 오늘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 하사와 김중사, 이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애국자들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강지훈의 명예를, 그리고 죽어간 부하들의 명예를 전 세계 앞에서 회복시켰다. 서진은 단상에서 내려왔고 그대로 의식을 잃고 지훈의 품에 쓰러졌다. 몇 달 후 대한민국은 거대한 격변을 겪었다. 최민우의 쿠데타 계획과 티타누스 게이트는 정계와 재계를 통째로 뒤흔들었다. 화성그룹의 윤 회장을 비롯한 수백 명의 관련자들이 체포되었다. 국가정보원은 해체에 가까운 강도 높은 개혁에 들어갔다. 최민우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제국은 잿더미가 되었다. 국립현충원, 맑게 갠 가을 하늘 아래 새로운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고구 이하사, 고구 김중사, 그리고 그 옆에는 13년간 반역자의 오명을 썼던 비석이 새롭게 단장되어 있었다. 육군 소령, 강지훈. 물론 그것은 상징적인 무덤이었다. 한서진은 더 이상 날카로운 정장이 아닌 평범한 검은색 코트를 입고 그들 앞에 섰다. 그녀의 팔은 완치되었지만 희미한 흉터가 남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유령의 그것이 아니었다. 깊은 슬픔과 그보다 더 깊은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가 국화꽃을 내려놓았을 때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강지훈이었다. 그 역시 평범한 재킷 차림이었다. 그의 얼굴에 남은 흉터는 지워지지 않았지만 13년간 그를 지배했던 복수심의 그늘은 사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 망령이 아니라 그저 상처 입은 한 남자였다. 끝났어. 서진이 낮게 말했다. 그들에게는. 지훈이 비석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이제 시작이겠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 대신 많은 것을 겪어낸 사람들 특유의 편안함이 흘렀다. 13년 동안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림자 속에서 널 지켜봤어. 널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나도 두려웠던 거야. 다시 빗속으로 나가는 것이, 다시 살아가는 것이 두려웠어. 나도. 서진이 대답했다. 내 복수를 한다는 명분으로 내 감정을 죽였어. 하지만 사실은 네가 없는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널 내 마음속에 가둬두고 나 자신도 가둬버렸지. 그들은 13년 동안 서로 다른 지옥에서 같은 상처를 앓고 있었다. 서진이 지훈을 바라보았다. 운명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어. 지훈은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감쌌다. 13년 전 그가 기억하던 따뜻하고 강인한 손이었다. 그래, 그의 목소리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온기를 되찾았다. 이번에는 절대 놓지 말자.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13년 전 불길 속에서 놓쳤던 그 손을 이번에는 단단히 깍지를 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무덤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저 멀리 펼쳐진 서울의 눈부신 스카이라인,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오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진실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